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새벽 2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가 짜고, 그리고 뉴스타파, MBC 등의 친여 언론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봐주었다 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선 투표 사흘 전에 폭로함으로써 당락에 큰 영향을 준 사건, 대선 공작 사건이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동으로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정부 선택을 방해하는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쿠데타지만은 선동으로 가짜뉴스로 언론이 작당을 해가지고 정권을 바꾼다든지 대통령 후보를 억울하게 낙선시키는 것도 이것 또한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국사법 차원에서 가차없이 처벌해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도전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2002년 김대엽 사기 사건으로 김대엽 사기극을 당시 검찰, 당시 친여 언론이 합작을 해가지고 키우는 바람에 이회창 후보가 낙선한 그 재판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국민들의 선택으로 아슬아슬하게 0.73% 차이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고 하면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영업 정지됨으로써 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한도액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는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0만 명이나 됩니다. 날린, 그러니까 못 받은 액수가 1조 한 수천억 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검사가 덮은 게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개입해가지고 막을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키워가지고 2011년에 터뜨리게 된 겁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고 있던 금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선처를 부탁함으로써 그때 영업 정지시켜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계속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만든 겁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문재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이 바로 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뇌물성이라고 봐야죠. 이게 바로 문재인이 축소 은폐한 사건입니다. 문재인이 2003년에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은 영업 정지되었을 것이고
다른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들어가 가지고 피해자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을 속죄양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의 책임을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의 부탁을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영업 정지했어야 할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 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비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문재인이 공동 소유했던 법무법인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이나 수임료를 받아냈습니다. 이거 여러분 뇌물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동안 덮여져 있었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 문재인의 청탁성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그 뒤에 부산저축은행에 정보를 제공하고 2억 원을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약 6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해 3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3년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 준 뒤에 그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이 이종혁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된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 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즉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가지고 2012년 1월호에 실었습니다. 이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 검사 1국장이었습니다. 유병태,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였습니다. 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전화한 사실이 있고 선처를 부탁했다. 민정수석이 전화를 하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지시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다음 검찰 결정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가진 고소인의 법인이, 즉 문재인의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요거는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 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채권 추심 소송 위임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 제2저축은행이 고소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이 주장한 바 고소인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검찰이 이종혁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문재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겁니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그 뒤에 금감원이 2003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 제2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 보고서의 내용을 월간조선에 공개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 비리가 완전히, 이건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사기단입니다. 사기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이 은행에 대해서 선처를 하라는 취지의 청탁성,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느냐? 그때 이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시세 조정 등 자금 불법 운용, 주식 취득 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되었고, 부산 이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모 회사 주식 취득 등 자금 불법 운용,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 한도 초과 취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금융 사기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부산 저축은행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영업정지가 내려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로 끝났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이 사건이 그때 해결되지 않고 그 뒤 한 8년 동안 더 커지니까 더 피해자가 많이 생겼고 10만 명의 서민 피해자가 생겼다. 그 책임은 문재인의 전화 한 통화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으로 부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의 전화 이후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자, 문재인의 청탁성, 압박성 전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덮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그러니까 예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을 집어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소유, 공동소유 법무법인은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59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고, 그런 사이에 이 사건은 커져가지고 2011년에 드디어 터져가지고 10만 명의
서민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래 놓고 이재명 세력은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여기에 관계된 전 언론노조위원장, 참, 언론위원장, 이 사람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뉴스타파, 이걸 확대 재생산한 MBC.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덮어놓고 있으면은 이런 사건이 또 재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이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 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가지고 수십조 원의 총 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문재인의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예금한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 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기관의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 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사건은 2011년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의 검찰 수사 발표문은 이렇습니다. 뒤늦게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부당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 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융사기는 2003년에 문재인이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밝혀졌을 것입니다. 2003년에. 그게 2011년에까지 끌면서 눈덩이처럼 사기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에 문재인이 공동 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뇌물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부실 채권 독촉이라는 것은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주로 카드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권의 실세이던 문재인 수석이 비리를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은 이 자체가 잘못입니다.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봐 주세요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또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조사 책임자 유 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또 구속되었어요. 서울고법 형사 14부는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과 금감원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이제는 사실에 거의 부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과 유병태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태는 감옥에 갔습니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공동소유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59억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 비리는 2011년까지 지속되어 가지고 총 피해액 50조 원,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천만 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 채권 8,571억 원 등을 합쳐 1조 3,703억 원, 약 10만 명입니다. 이들은 문재인이가 좋아한다는 서민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